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생활에 관련해서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나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타임라인도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Q&A 영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캐나다의 현실적인 생활비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월세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룸렌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토론토인데 다운타운 기준으로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사이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가격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룸렌트 비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좀 예시를 들자면 시내랑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요. 하우스인지 콘도인지 아파트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동네가 치안이 좋은 곳인지 지하철역이랑 가까운지 혹은 화장실이 딸려오는 방인 건지 다른 룸메이트들과 쉐어를 해야 되는 화장실이 있는 방인 건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따라서 룸렌트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룸렌트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는 침대나 책상 같은 기본 가구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처럼 그냥 아예 빈 월세방을 구해가지고 가구를 다 사서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전체 렌트를 할 때는 집주인이 제대로 된 장기 비자가 없고 직장이 없고 아직 학생인 경우에는 렌트를 잘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학생인 경우인데 전체 렌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만약에 6개월 정도 계약을 하면 6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워홀이나 유학 오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그냥 룸렌트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1000불에서 시작을 하면서 좋은 조건이 있다면 여기서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학생분들의 학기 시작 타이밍이나 다양한 이유로 월세가 조금씩 오르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시즌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이제 한국의 2배,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우버를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성인이 거의 되자마자 캐나다로 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택시를 많이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제가 찾아본 토론토 우버 요금을 제가 여기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5km, 즉 한 10분 정도 거리의 우버를 타면은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보통 버스, 스트리카, 지하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환승이 돼요. 그래서 1회 승차 요금은 3불 30센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창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알바도 가고 학교도 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TTC를 되게 많이 탔어서 그냥 학생 월간 정기권을 끊었어요. 그거는 한 120불에서 150불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재 지금 일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안 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불, 35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사람 따라 너무 차이가 크긴 한데요. 저랑 저 남자친구는 조금 식비에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달에 장 보는 거랑 생필품이랑 우버 시켜 먹는 거, 외식비 이렇게 다 합쳐서 한 달에 거의 한 1000불 내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창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 냉동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아니면 학교 카페테리아에 있는 좀 비교적 저렴한 음식으로 연명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식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에 토론토에서 살면 일주일이나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따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 다음 질문은 캐나다에서 추천하는 여행지와 거주 도시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일단 토론토에서만 살아봤고 여행으로 가본 곳은 몬트리올이랑 밴쿠버 이 두 도시밖에 없긴 한데 솔직히 그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좀 더 여행 느낌이 나는 거는 확실히 좀 몬트리올이 좀 더 여행 느낌이 나기는 해요. 건물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유럽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도시인 밴쿠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국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거주할 곳을 찾으신다면 되게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몬트리올은 토론토랑 이제 밴쿠버에 비해서는 조금 월세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저렴하고 물가도 조금 저렴하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어가 안 되면 생활하는 게 조금 쉽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취업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에서 많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토론토는 좀 금융이나 IT, 문화 다양성이 되게 큰 도시이고 일자리도 좀 많은 편이고 한국 식재료 구하기도 뭐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비쌀 뿐. 겨울이 정말 힘들어요. 눈도 엄청 많이 오고요. 추워요. 대신에 밴쿠버는 날씨가 좀 비교적 온화한 편이라고 들었고 아시안 커뮤니티가 되게 강하다고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 좀 많나 봐요. 그리고 밴쿠버가 토론토에 비해서 도시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동을 하는 데는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월세가 토론토보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밴쿠버가 가장 비싼 도시라고 들었고 토론토에서만 살아본 저로서는 밴쿠버가 부러운 순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한식 맛집이나 뭐 되게 귀여운 카페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열의 9은 다 밴쿠버에 있어요. 근데 그만큼 좀 아시안 커뮤니티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토론토에 비해서 한국이랑 가깝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13시간? 15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도 밴쿠버는 한 7시간? 8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나요? 이제 밴쿠버에 사시면 LA 여행 가는 게 조금 편하고 토론토는 뉴욕이랑 가깝기 때문에 뉴욕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보통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은 주변 국가들로 여행을 많이 계획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론토 4년 살면서 뉴욕을 안 가봤어요. 이번 11월에 갈 거예요. 그때 제가 브이로그도 재미있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랑 토론토를 크게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챗GPT의 도움을 통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들은 이제 유학이랑 취업에 관한 카테고리들인데요. 한국 대학 졸업 후에 캐나다 취업 루트는 어떤 게 효과적인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직무를 원하시는지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상에서만 답변을 해드릴게요.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직이나 이공계 계열 같은 경우는 학위가 되게 중요한 분야라서 대학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IT 이런 쪽이라면 학위보다는 현지 경력이랑 네트워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한국 대학을 졸업을 한 후라고 하셨으니까 이미 학사 학위, bachelor degree는 이미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좀 현지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지 경력을 좀 쌓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발을 이렇게 넓히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업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레벨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취업 시장은 직무랑 산업별로 정말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야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캐나다 취업에서는 인맥이 중요한데 현지에서 인맥을 보통 어떻게 쌓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취업 시장에서는 인맥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좀 한국에서 말하는 낙하산이라는 인맥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을 넓혀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별로 열리는 네트워킹 이벤트나 미덕 모임이 정말 많아요. 거기서 서로 인사하고 가볍게 대화만 나눠도 이제 그게 나중에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이제 거긴 단순히 이력서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팔로우 해놨다가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에 댓글도 달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인사도 하고 커피챗도 신청하고
그런 것도 네트워킹을 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학교나 이제 부트캠프 이런 교육기관 같은 데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리퍼럴을 주는 추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취업이나 이직 정보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apprenticeship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무급 인턴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지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취업이 되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좀 첫 단추를 끼우는데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창 이제 취직을 할 때 돈 안 받아도 되니까 현지 경력이라도 좀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게 apprenticeship 신청도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뭐 이 과정에서 만난 상사나 동료들이 나중에 또 네트워킹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히 나한테 잡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될 분야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기회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프론트엔드 전망이 궁금해요. 그리고 취준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뭐 전문가 분들도 전망에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대답에 크게 신빙성을 두지 마시고요. 제 남자친구도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제 남자친구 가족분들 중에서도 시니어로 일하신 지 오래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주워들은 걸로 이제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일단 요즘에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죠. 경력이 없는 신입 갓 졸업한 대학생 분들 같은 경우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가 다 대체를 할 거다라는 이런 말도 이제 종종 보고 듣는데 제 생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뭐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AI가 빨리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사람을 아예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데 10명이 필요한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AI로 보완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고 코드의 좀 복잡한 구조들을 이해를 하고 실제 서비스에 맞게 조율을 하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AI가 혼자서 다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AI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가끔 얘가 가다가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막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코드를 짠다던가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막 이상한 로직을 내놓는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실제 회사 업무를 할 때는 그래도 사람의 어떤 총괄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단순히 이제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리더십 스킬을 갖추고 백엔드나 디자인 등의 다양한 스킬을 갖추고 있는 멀티태스킹형 인재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을 구하셨다면 단순히 이제 코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회사에 입사를 했다면 은행 서비스 흐름이나 해당 산업의 규제, 사용자 경험 이런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해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개발자 버블이 많이 사라진 거는 사실이고 특히 신입 엔트리 레벨 포지션의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멀티 스킬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취준 기간에는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포트폴리오 만들고 다듬고 프로젝트 좀 보강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좀 작은 기능이라도 하나씩 더 추가해서 깃허브에 많이 남기고 했었습니다. 제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알바도 병행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가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같이 이제 취준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넋두리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학에 관련된 질문은 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 40시간을 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꿀팁인 것 같은 게 보통 학생 비자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만큼밖에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정해진 시간밖에 일 못하긴 해요. 근데 캐나다 정부 이제 사이트에 적혀 있는 글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off campus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그 외에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 저 때는 20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24시간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꽉 채워서 20시간 일을 카페에서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on-campus 잡을 구했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도와주거나 행정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 홍보대사 같은 그런 ambassador 이런 거를 모집하는 공고를 봐가지고 제가 그걸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학기 중에 학교에 나가서 4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off campus 20시간, on campus 2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주 4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내내 거의 이제 풀타임 근무에 가까운 시간을 일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유학을 오기 전에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서 오긴 했지만 저처럼 이제 출국 전에도 열심히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서 오는 거 플러스 on-campus job, off-campus job 둘 다 그냥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학비는 내면서 살 수 있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팁이에요. 그 다음 질문들은 해외 생활에서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에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해외 생활 초반에 겪은 외로움과 향수병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게 해외 생활 초반에 막 외롭거나 향수병이 오거나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한창 추운 겨울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오후 4시, 5시 되면은 막 해가 져버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일상을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학기 중에도 주 40시간씩 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지, 과제도 해야 되지. 그렇게 바쁘게 살면은 아, 외롭다,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친구들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수다도 떨고 해야 할 일 하고 하다 보면은 적응이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향수병은 완벽하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하던 친구가 얼마나 많던 간에 다 상관없이 여기서 나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랑 여건이 허락하는 선상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들도 보고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들도 많이 먹고 하려고 합니다. 직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마저도 이제 많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그냥 지금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이 시간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긴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특히 워홀이나 이제 어학연수로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정해진 기간을 보내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향수병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뭔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체가 되게 소중한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한국과 달리 캐나다 생활에서 힘들었던 점과 반대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생활에서 힘들었던 점은 너무 느려요. 행정 처리도 느리고 배달도 느리고 좀 답답해요. 너무 여유로워서. 뭔가 한국에서는 뭐든 다 빠르고 쿠팡 로켓 배송도 있고 삶을 좀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나 제품들이 되게 다양했는데 캐나다 와서는 아 이런 게 왜 없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토론토 같은 큰 도시에 왜 쇼핑몰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도시 구조 자체가 저는 되게 좀 불편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한국 서울만 봐도 차가 없어도 얼마든지 깔끔하고 정시에 오고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대중교통을 타고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서울은 쇼핑몰도 그 작은 도시에 얼마나 많고 재밌는 팝업 스토어도 얼마나 자주 열고 그래요. 근데 토론토는 제가 다운타운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말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그 치열한 경쟁 사회와 워커홀릭인 그런 문화 때문이긴 하겠죠. 그래도 한국이 도시 자체가 편리하고 살면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20대여서 그런 부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나이를 먹고 나중에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또 어떻게 가치관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캐나다는 한국처럼 치열하지는 않아서 좀 여유로운 면이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운타운을 조금 벗어나도 차가 없으면은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캐나다의 좋은 점은 음식 문화가 되게 다양해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음식들을 되게 현지의 맛으로 직접 먹을 수 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음식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맛있는 음식을 접하니까 새롭게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아이에게 조금 더 친절한 도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사실 조금 아이에게 각박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 강아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서 오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배려를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사람 한 명이 탈 수 있게끔 사람들이 다 기다려주는 분위기고, 엄마들이 유모차를 들고 트리카에 탄다,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배려하는 그런 문화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요. 캐나다에서 평생 살고 싶으신가요? 다른 나라 생활도 고려를 하시나요? 평생 캐나다에서 살고 싶냐고 물으시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본인이 삶의 어떤 시기에 있는지, 현실적인 상황들이 어떤지 이런 거를 잘 저울질해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제 남자친구가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정착을 생각하면 사실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일하는 직종 자체가 캐나다나 미국, 이 미주 쪽에서 연봉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좀 가지려고는 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런 굵직굵직한 미래에 관련된 계획은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느끼는 건데, 어차피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해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살거나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한국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호주와 달리 캐나다는 벌레 문제에서 자유롭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벌레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호주랑 비교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벌레 문제는. 호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벌레는 저는 본 적 없고요. 집에서 살면서 바퀴벌레도 본 적 없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도 한국처럼 습하지는 않아서 풀숲에 가지 않는 이상 모기를 물린 적이 한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어요. 대신 이제 캐나다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눈이에요, 눈. 제가 사는 토론토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불편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골 숲속 깊이 들어가서 생활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벌레 문제는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애, 결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한국처럼 나이에 따른 취업, 결혼 압박이 캐나다에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훨씬 덜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캐나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때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 게, 이게 다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으니까 뭔가 몇 살쯤에는 결혼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캐네디언이어도 부모님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뭐 이탈리안 사람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말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도 놀랐던 게 서양이라고 해서 막 개인주의일 것 같고 오픈 마인드일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좀 더 가족 중심적인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결혼은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한국에 비해서 결혼이나 성 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처럼 나이가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훨씬 약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뭔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강하게 작용을 하지만 캐나다는 개인이나 가족 배경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의 동거 결혼 문화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캐나다는 동거에 관해서는 되게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만 18살이 되면은 뭔가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긴 하고 근데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그런 도시는 이제 월세가 엄청 비싸다 보니까 친한 친구랑 같이 방을 구해서 이제 쉐어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면 뭐 같이 살면서 렌트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각자 좀 반으로 나눠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 흔해서 뭐 동거를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결혼 문화도 되게 다양해요. 이제 이민자의 나라니까 결혼식의 형태도 엄청 다양하고 뭐 인도식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식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미드 보면 자주 하는 그런 서양식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달라요. 대신에 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좀 프로포즈 문화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결혼식은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그런 파티 같은 분위기예요. 이제 낮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세레머니를 짧게 하고 이제 게스트들끼리 막 칵테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뭐 인사하고 이런 시간을 거쳐서 저녁에는 춤추고 술 마시고 DJ 불러가지고 놀고 이런 좀 파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결혼식 문화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한국은 이제 보통 웨딩 플래너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랑 신부가 직접 발품 팔아서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테이블 세팅, 의자 개수, 테이블보 색깔, 꽃 디자인, 어떤 테마로 할 건지, 플레이리스트, 냅킨 모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결정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동거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는 없는 편이고 한국에 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개인의 선택이 존중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요. 외국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연애 스토리도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 엄청나게 로맨틱한 스토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는 그냥 힌지라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게 캐나다나 북미에서는 데이팅 어플로 사람을 만나는 게 엄청 흔하고 오히려 이제 어디서 만났어? 했을 때 힌지에서 만났어 이렇게 하면은 하고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4년 차인데 그때 한창 코비드가 너무 심했어서 도시 전체가 아직 다 락다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팅 어플을 그때 한창 엄청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런 케이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런 로맨틱한 첫 만남 스토리는 없어요. 자, 오늘은 캐나다 생활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다 모아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 답변은 어디까지나 제 정말 국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나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느 영상이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잘 모아뒀다가 다른 Q&A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